통화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짜짜짜짜짜짜만 들려요. 진짜 그랬거든요. 사회불안 장애가 있으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잘 못 거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목받는 또 다른 공포증이 있는데요. 주사공포증이라는 거. 인구의 한 10% 정도가 주사 바늘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 주사 맞거나 피 뽑다가 어느 순간 그냥 졸도를 해요. 공포를 느끼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나 이런 거가 막 달려오는데도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확 지나가게 되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살다 보니까 공포를 느끼는 개체가 벌써 생존과 번식이 훨씬 유리했던 거죠.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의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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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오싹오싹 공포입니다. 우리 벙커 시청하시면서 잠시나마 시원해지시라고. 너무 더우니까. 우리 벙커 크루들은 혹시 특별히 무서워하는 거 있으실까요? 사람 좀 무서워서. 아, 저도 사람 왜냐하면 저 무서워요. 골목길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가 가네요. 이해가 가네요. 예. 그리고 고등학생들 제일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네. 네네네. 저는 여자가 무서워요. 결혼이 무서운 거 아니고 네, 결혼도 무섭고 여자도 무섭고. 근데 결혼하면 더 무서워진다. 아니 희망이 와이프 안 무서우신가 본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직 충분히 보니까.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진실은 진실이니까. 저는 높은 곳에 고소공포증? 올라가는 고소공포증. 고소공포증.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그걸 극복하려고 번지점핑, 스카이다이빙, 막 클라이밍 다 해봤거든요. 근데 10번을 해도 올라가면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땀나고 심장 뛰고 그 높은 곳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줄은 또 몰랐네요. 전혀요. 자, 제가 이쯤에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미국의 한 과학 매체 이 라이브 사이언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공포증을 조사를 했다 그래요. 네. 네. 1위가 뭐였을까? 고소공포증. 대인 공포증 아니에요? 아, 대인공포증도 많고. 근데 고소공포증 진짜 많아요. 그거보다 더 거미 많은 공포증. 거미? 벌레공포증. 벌레? 어둠. 1위는 뱀 공포증이었는데. 저 있어요. 네. 뱀 너무 무서워요. 너무 싫어요. 미국에서도 뱀 공포증이 1위였고요. 영국에서도 뱀 공포증이 매우 흔한 공포증이라고 왜지? 합니다. 인간이 뱀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유전에 새겨진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나왔던 연구인데요. 실제로 뱀을 만나본 적이 없는 없는데도? 생후 6개월 아가들을 대상으로 한 뱀이 실험이에요. 뭔지도 모르는. 근데 아가들도 무섭대요. 아가들도 공포를 느끼는데 아기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동공이 커져요. 생리적인 반응이라서 아가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네. 뱀, 꽃, 물고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뱀 사진을 보여줬을 때 가장 동공이 커지면서 생겼어. 제일 무서워했다. 생겼어. 그래서 이제 학습된 공포가 아니라 이거는 내재된 공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뱀이 인간에게 이롭기보다는 해로울 가능성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뱀이 무서웠던 인간들이 살아남은 거죠. 말 그렇죠. 맞아. 그렇죠. 그 그게 말이 중요하죠. 된다. 뱀이 무서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거의 원초적 홀짝? 본능으로 뱀 비슷한 것만 봐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다가 뭐 뱀이네 했던 애는 다 죽었어. 이미. 그렇지. 자, 어쨌거나 여러분, 무서울 때는, 이 공포감이 들 때는 안전한 벙커가 최고입니다. 예. 벙커와 함께 하시면서 공포를 극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의 지정 생존자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공포. 오늘 분위기도 좀 무섭다. 나에게 공포란 공소영이다. 공소영 씨 왜 이렇게 공포스러운지 좀 물어봐야겠네. 예, 들어오세요. 예, 교수님 어서 오세요. 먼저 손 소독부터 하겠습니다. 체온 한번 재겠습니다. 정상 체온 나오셨습니다. 사람이 무서워하면서도 공포 영화를 보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포 영화를 보면 그땐 좀 되게 무섭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와서 좀 안정된 현실 세계로 돌아올 때 그 안도감? 여름철에 공포 영화를 찾게 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오싹한 그 소름 돋는 기분이 네, 막 들면 이렇게 약간 털 서는 거 털서 있잖아요. 그런 거지. 네. 추운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귀신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은 없다 생각합니다.
공포 영화 좋아하시나요? 정말 싫어합니다. 귀신은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거든요. 네네. 그럼 교수님도 공포증 같은 걸 좀 갖고 계신가요? 개를 무서워했습니다. 그게 나야.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아, 처갓집에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 싫어할 티 낼 수도 없고 좀. 키는 냈는데요. 예. 네. 우리 애는 물지 않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저는 여성이 무섭습니다. 아이고, 저런. 녹화를 앞두고 있는 교수님의 심리는 어떨까요? 엄청 불안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맞닥뜨리러 같이 벙커로 가시죠. 자, 오늘의 지정 생존자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공포의 상징도 빨간, 빨간 옷을 입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지정 생존자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안정광입니다. 공포와 불안으로 좀 염려하고 계시나요? 오늘 신박한 벙커 끝까지 보시면 제가 불안과 공포와 함께 잘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함께 잘 살라고요? 예, 예. 무서우신 분이네요. 무섭습니다. 근데 교수님, 생각보다 이 공포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생각보다 공포증으로 좀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요, 5.6% 정도가 특정 공포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고 해요. 무엇을 무서워하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고 심각한 고통이 초래될 때 저희가 공포증, 공포장애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공포를 아예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뇌에서 이제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편도체가 선천적으로 좀 병변이 있거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는 공포를 아예 느낄 수가 없죠. 네, 공포를 느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뭐 생각하실 수 좋은 것 같긴 있는데, 한데. 공포를 느끼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나 이런 거가 막 달려오는데도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확 지나가게 되고요. 한번 부딪혀볼까? 막 이러면서. 실제로 그 몸에 부상도 굉장히 많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공포라고 하는 감정은 실은 아까도 처음에 이제 잠깐 말씀 나눴다시피 공포를 느끼는 개체도 있었을 거고 공포를 느끼지 않는 개체도 있었을 텐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살다 보니까 공포를 느끼는 개체가 벌써 생존과 번식에 훨씬 유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용기 있는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겁 많은 자가 살아남는 그렇습니다. 거죠. 실제로 진화의 세계에서는 겁쟁이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곰이나 호랑이가 있을 때 그 공포를 느끼는 개체들은 도망가서 피했겠죠. 근데 할만하겠는데? 이렇게 맞짱 뜨면 안 되지. 정말 잡아서 집에 가져갈까 했는데 다 먹혔어. 괜찮을 때 높은 데 올라갔을 때도 실은 여기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라고 무서워서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후두를 떨리면서 아니면 거기를 피했던 개체들은 이 정도는 날 수 있겠는데? 하고 그러니까. 뛰어내는 건 네, 오늘 공포의 과학에 대해서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빨리 키워드 토크로 알아볼게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오, 왜 그렇게 놀래요? 놀랄만 했어요. 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비명 지르는 소리였는데요. 와, 전 흉내도 못 내겠네요. 선우열하니 좋지 않아요? 와, 저는 공포 영화를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평소에 외로우니까 공포 영화를 보면은 누구랑 같이 있는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 실제로 같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또 같이 있는 경우도 있는 뒤에서 것 누가 같고. 쳐다보고 있더라고. 같이 보고 그러니까 있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보면서. 사실 공포 영화에서 음성을 제거해 버리면 맞아요. 별로 무섭지 않아요. 이게 코미디 영화예요, 사실. 네. 실제로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들 중에 하나가 비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걸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2015년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이제 비명을 음향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이런 거 장동선 박사님이 굉장히 잘하는데,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할 때랑, 그리고 되게 평범한 음성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나 이게 더 때랑. 무서운데? 더 무서운데? 좀 너무 무섭다.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아. 도와주세요. 네, 뇌의 반응이 무서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을 했는데, 비명을 들었을 때 사람의 뇌에서 이 공포를 느끼는 뇌의 부위로 알려져 있는 편도체 부위가 그렇지.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도 도와주세요를 두 가지를 했잖아요. 네. help 이럴 때 들리는 거랑 뭐 이런 소리. 아까부터 준비하고 계실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었어요. 내가 그래서 넘긴 저번에 거야. 한번 반응이 좋았거든요.
주파수대, 특정 주파수대. 그러니까 보통 대화할 때 진동수는 4에서 5Hz로 일정한데 방금 같은 비명 소리는 어쨌든 굉장히 날카롭게 들리잖아요. 그럼 이 주파수대의 음파에 뇌가 이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서 편도체가 활성화가 된다. 일단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네. 최대한 빨리 도망가거나 숨거나 해야겠다. 자동차 경적 소리라던가 아니면 사이렌 소리가 유독 잘 들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파장에 비슷하대요. 네. 근데 이제 공포를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나 또는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편도체 납치라고 그래서 편도체 자체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다른 감정들을 느끼지 못하고 통제가 안 되는 정도로 이게 굉장히 무서워서 그 몸의 반응에 다 뇌 전체가 맡겨지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저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큰 차가 온다. 저걸 네, 피하면 맞아요. 되지 왜 안 피하고 있어?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 네. 그게 바로 그 큰 공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네. 그래서 막상 닥치면 그럴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신박한 벙커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비행기 사고나 자동차 사고나 화재 사고 등등을 분석해 보면은 바로 옆에 있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산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어떤 거냐면 살아남은 사람은 얼른 도망간 사람이에요. 비행기로. 예,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충분히 움직이면 살 수 있었는데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고라던가 아니면은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는 경우는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얼른 행동할 가능성이 커진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공포가 그냥 모든 행동을 다 억눌러 버려서 딱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보통 같은데. 동물들이 좀 너무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 그럴 것 같은데. 동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연구를 가져왔는데요. 네. 2004년도에 캘리포니아 이제 버클리 대학에서 있었던 연구예요. 그래서 예. 집 그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집 그림이 같은지 다른지를 이제 판단하는 과제예요. 근데 그래서 빨리빨리 판단해야 네, 굉장히 되나? 빠른 순간적으로. 속도로. 평소에 불안이 높거나 공포에 대한 반응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제와 상관없는 저 얼굴 표정 자극의 주의를 훨씬 많이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얼굴 표정의 주의가 뺏겨서 거기로 이미 눈이 갔다가 다시 집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과정으로 오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요. 그 공포나 불안 수준이 뭐 크게 높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거에 크게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약간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런 사람 얼굴이 나오면은 공포가 말고 아저씨 뭐지 하면서 그 집 같은 거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의를 뺏긴대잖아요. 아저씨 뭐야 이거? 실제로 이렇게 저게 방해작인 것처럼 보여서 네. 거기에 주의를 뺏길 수도 있는데요. 그죠, 근데 그죠.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훨씬 더 많이 많이 뺏긴다는 뺏기는 그러니까 아예 안 그냥 불안이 없는 사람들이 아예 안 뺏긴다는 얘기는 아닌데 훨씬 더 많이 뺏기고 자주 뺏기고 뭐 그런 같이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연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수많은 이제 청중들이 있는데 유난히 불안하거나 좀 불편한 마음이 들 때 발표를 하다 보면 졸거나 표정 안 좋거나 뭐 이런 분들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그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거기 자극장 내에서 내가 신기하다. 좀 불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극에 좀 주의를 훨씬 더 자주 뺏기는 거죠. 사실 공포 반응과 관련된 우리의 신체의 여러 가지 반응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소름이 끼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소름 해가지고. 네, 소름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사실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일인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또 다른 우리 신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혈관이 수축하고 덩달아 가지고 이제 그 미세 근육도 수축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 미세 근육이 수축이 되면 털 주위에 잇모근이라고 하는 미세 근육도 덩달아서 수축을 한다고 합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름이라고 하는 증상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털 주위에 피부가 솟아오르면서 털이 곱게 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물들을 봐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할 수 있는데요. 뭐 적을 만나거나 그럴 때 이렇게 털을 이렇게 쫙 세우는 거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고슴도치, 고양이 고슴도치. 고슴도치. 고양이 막 털이 이렇게 그 뭐지 먼지털이처럼 되잖아요. 네. 진짜?
그리고 공포를 느꼈을 때 오히려 몸을 이렇게 착 털을 세우면서 몸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한테 덤비지 마라. 덤비면 별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준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몸의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털 관련한 내용이 또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 하버드대 의대에서 쥐에게 소름을 돋게 했을 때 또 어떤 효과가 생겼냐면은 이 털이 딱 고주 서잖아요. 네. 털을 고추 세우면서 신경세포가 모낭을 자극해가지고 단시간 안에 털이 더 많이 자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공포 영화를 많이 보면 모발 성장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이거 탈모인들에게 희소식 아닌가요? 탈모인들은 그러면 공포 영화 다 열심히 보면 영화를 열심히 되잖아요. 봐야 돼. 근데 이제 그 이펙트 사이즈, 그러니까 그 효과 자체는 되게 미미했다고 하긴 하는데요. 다양한 뉴스에 나왔었죠. 쥐한테는 일어났는데 인간에게도 일어나는지 좀 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장기적으로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이게 계속 자랄 수 있는 거지. 이게 아하. 단기간에 뭐 한두 편의 영화를 봤다고 뭐 머리털이 무성하게 자라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머리털이 빠지는 것 자체가 공포인데 공포 영화를 보면서까지 내가 공포 속에 살아야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혹시 모르니까 연구를 조금 더 그만해요. 뭘 또 자세하게 혹시 해가지고. 몰라. 혹시 헛된 희망을 주지 말어. 지푸라기라도 아니, 잡고 싶은 우리 심정이라고 탈모인들은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네, 싶다고요.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재미고 사실 공포 영화가 이제 처음 볼 때 무섭지 계속 보면 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건 또 이제 그렇겠네요. 장기 복용하기는 어려운 처방이라고 네, 생각할 네. 수도 그렇겠네요. 있겠습니다. 예. 저는 좀 그것도 궁금해요. 우리 막 어렸을 때 들었던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 저 어릴 때는 네. 빨간 마스크. 그게 엄청 인기였어요. 홍콩에서 오신 할머니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저는 홍콩 할매 귀신. 그래 그거랑 그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퓨전 합쳐져 있는 퓨전.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마스크를 줘. 아니 마스크 왜 줘? 코로나 아니었어 그때. 하여튼 그 마스크를 벗으면 입이 여기까지 뭐 찢어져 있어서 그거 마스크를 벗으면? 그 입을 본 아이도 같이 입을 찢고 간다 뭐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한동안은 그 초등학생들이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까지 일어났었어요. 무섭다. 아니 화장실은 그거지. 빨간 빨간 그거는 유지. 옛날이야 진짜. 이게 아저씨 제발요. 정말 시청자 여러분 죄송한데 저희가 이렇게 보기보다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네. 너무 오래전에 들은 얘기, 본 영화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막 짬뽕이 돼서 옛날이라고. 그 저는 강기자님 이제 세대. 어린 시절을 해외에서 보냈잖아요. 그럼 그 무서웠던 얘기 중에 어렸을 때 침대 밑에 사는 그 괴물 얘기가 제일 무서웠어요. 침대 밑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온돌방에 엄마 아빠 다 같이 자는 문화니까 얼마나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무서울 리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옆에 온돌방에서 있으니까. 귀신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어렵지. 네. 근데 이제 서양은 또 이제 침대에 있는 다른 방에서 혼자 자거든요, 애들이. 그럼 제일 무서운 게 뭔가 내 침대 밑에 괴물이 숨어 있다가 엄마 아빠 나가고 나면 잡아먹을 것 같다. 근데 이걸 얘기를 한 번 듣고 에이 이래도 불이 딱 꺼지고 누워 있으면은 생각이 나요. 나지. 왜 침대 밑에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삐걱대는 막 것 그래요? 같기도 좀 하고. 무서워요? 지금은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자죠. 네. 근데 저는요 이런 얘기 듣기만 해도 지금도 뭔가 공포감이 드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제가 봤던 장면, 들었던 장면들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공포가 학습이 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포와 관련된 것들은 학습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심리학에도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1920년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었던 그 존 B 왓슨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한 실험이었는데요. 알버트는 원래 흰 쥐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쥐를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그 쥐를 무섭게 만들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흰 쥐를 놓고 알버트는 처음에 흰 쥐를 그냥 만져보려고도 하고 다가가고 이런 전혀 무서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알버트에 놓고 알버트가 흰 쥐를 놓고 뒤에 알버트가 그 쥐로 다가가려고 할 때 뒤에 큰 소리를 쾅 하고 낸 거죠. 약간 공포를 유발하는 너무한 상황을 거예요. 만든 거고. 그거를 한 7번 정도 그 진행을 하니까 단 7번 정도 만에 이미 알버트는 다음부터는 흰쥐로 무서워하게 되고 뭐 흰쥐에 비슷한 그런 털이 달린 것들도 무서워하게 되고 너무했다. 지금은 절대 할 수 없는 실험이고요. 11개월 된 아기야. 네, 그때 아무래도 그때 1920년이면 1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 실험 윤리와 지금 실험 윤리가 좀 차이가 나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알버트의 공포증을 없애는 그런 실험도 계속 진행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 실험자들이 어떤 쪽이었냐면 행동주의라고 그래서 파블로프의 개처럼 네. 종소리가 나면 먹을 게 온다고 생각해서 침을 흘리게 하는 이런 조건 반사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자극을 주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학습을 시키면 실험자가 의도한 대로 피실험자 그러니까 엘버트 같은 아기의 행동이나 아니면 너무 성격이나 비윤리적이야. 마음 이런 걸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걸 실제로 또 심어줄 수 사람을 있다. 상대로 네, 실험을 네. 한 거고요. 네. 몹쓸 인간이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이 쥐만을 대상으로 공포를 느낀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동물에 대해서도 이 공포가 확대가 되면서 더 많은 동물들을 보면서도 공포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느꼈고요. 이 엘버트가 쥐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공포가 이제 다른 동물이나 사물로 확대가 되어서 요즘 용어로 하면 트라우마를 준 거겠죠. 그러니까. 토끼, 뭐 개, 뭐 물개 그리고 나중에는 산타클로스 가면까지 무서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실험에서 제일 무서웠던 건 존 왓슨이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무섭다. 이 사람들이 참 사람이 너무 무섭다. 네, 무서운 실험들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규명한 케이스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포가 인간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이라는 거겠죠. 또 어떤 공포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반갑습니다. 썰렁 용재입니다. 오늘은 공포에 관련된 오싹한 이야기를 퀴즈로 준비해봤는데요. 등골 서늘해지는 이야기에 여러분 오늘 밤 잠을 설칠 수도 있으니 마음을 다잡고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에게 공포란 깜짝 놀랐다. 정답! 네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홍콩 할매 귀신. 강시. 네, 네 다리 연식 내놔. 나오네. 네 다리 내놔. 자,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05년 미국 뉴욕에 사는 이 22살 스테이시 게일은 친구의 집에 열린 바베큐 파티에 갔다가 갑작스런 발작으로 쓰러졌다라고 하는데요. 이후 스테이시 게일은 땡땡 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쓰러졌던 원인이죠. 진단받은 이 공포증 공포증, 무엇일까요? 환공포증. 왜 거기서 수박 먹었나요? 누가 땡땡이 옷을 입고 왔겠지. 아닙니다. 수다쟁이 물공포증. 응? 수다쟁이 공포증. 수다쟁이 공포증. 누군가가 나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와가지고 계속 말을 걸어. 이런 연구가 있는데요. 형 거기 파티 갔어요. 제가 그 공포증이 있어요. 가면 공포증? 아닙니다. 그럴듯했어요. 오늘 잘하는데? 그럴듯했어요. 아, 비슷했어요. 감염공포증이랑. 아니요. 파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티. 그거에 알코올 공포증. 답이 있어요. 알코올 공포증 아닙니다. 음악 공포증. 정답입니다. 역시 잘한다. 어떻게 해야 안 맞힐 수 있는 거야. 전 아까부터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선녀도사로 우리 비즈니스 한번 합시다. 와, 근데 음악 공포증이 있을 수 있다고요? 아니 근데 음악은 계속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파티 전과 이후에도 몇 차례 크게 발작이 일어났는데 또 수상한 점이 또 발견이 돼요. 이전에 갔던 거의 모든 파티에서 당시 빌보드 차트 1위 곡이 네네.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실은 이게 의학 용어로 보면 이제 음악 간질, 음악 뇌전증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에요. 뮤지코제닉 에필랩시라는 증상인데 이게 특정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과잉 흥분하게 되면 전기 폭풍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뇌전증 증상으로 나타나서 이제 일어났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실은 많은 뇌전증 증상들이 요즘은 그냥 약을 드시면 많이 좀 완화되고 좀 좋아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은 약물 치료가 안 된 경우는 이제 그 뇌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뇌를 열고 어느 부위에서 그런 과도한 뇌 신호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관찰을 해요. 그래서 스테이시 이 분도 그 뇌 수술을 하고 나서는 수술을 했어요. 좀 훨씬 좋아졌다고 하고요. 방금 보여주셨던 얘는 이제 뇌전증의 경우가 음악으로 유발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공포증이 먼저 있다가 뇌전증이 유발됐다기보다는 이런 뇌전증과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아마 본인이 되게 공포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남동부 테네시주에 위치한 세인트 에드워드 카톨릭 학교에서는 2019년 도서관에서 이 책을
다 빼버리기로 결정해 논란을 낳았는데요. 이 책의 퇴출을 결정하기 위해 퇴마사들의 조언을 듣기도 했답니다. 과연 어떤 책이었을까요? 데미안. 노스트라다무스의 책 아니에요? 땡땡 아닙니다. 유명한 책인가요? 나 엄청 이거 유명한 들어봤는데 책이죠. 또 기억이 안 나. 또 시작했죠. 아, 나 이거 또. 진짜 들어봤단 말이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에요. 일단 책 이름부터 말하라고. 간 보지 말고. 해리포터. 성경? 정답입니다. 해리포터였어요. 해리포터. 네. 아바다 케다브라, 크루시오, 임페리오 같은 주문들이 살인, 고문, 조종과 같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 교묘한 기만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라는 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2001년에 이제 첫 영화가 이제 개봉했을 때 독일의 벤노치러라는 의원이 마술이랑 신비를 너무 강조한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일단 독일 개봉을 좀 미루는 게 좋겠다고 이런 식의 의견을 냈다고도 합니다. 근데 굳이 공포증과 관련돼서 문제가 된다면 그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 중에 거미들이 아이들을 쫓는 장면이 엄청 리얼하게 나오는 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영화 봤다면 정말 까무러칠 수도 있을 만큼 너무 리얼하게 거미들이 쫓아와서 무섭다 느끼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위치한 나라 아이티에서는 부두교라는 신앙을 믿고 있는데요. 사제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땡땡 가루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무언 하려고 그러다가 땡땡 가루입니다. 땡땡 가루. 이 가루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을 뭘 어떻게 하려고 만들었다가?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노예로 위해서 만들기 이 위해서? 가루를 먹는 겁니까? 먹는 건 아니죠. 인형에다가 네. 그 사진 올려놓고 이렇게 막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부두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쌀가루. 해보시면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인 처녀 귀신, 도깨비들이 있다면 외국에는 뱀파이어와 요게 있죠. 마늘? 마늘가루? 감을 못 잡네 오늘따라. 간마늘? 이거 좀비. 정답입니다. 좀비가루가. 좀비가루가 이렇게 좀비가루가 뭐야? 맞아. 좀비는 그러니까 부두교에서 부두교에서 생겨난 좀비가 나온 건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루를 사람에게 투입해 죽은 사람처럼 보이게 한 뒤에 장례를 치른 후 다시 무덤에서 꺼내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가루가 뭐예요? 좀비 가루라는 거죠. 그럼 뭘로 만든 건데? 그거 알면은 제가 좀비를 만들겠죠. 왜 이게 저한테 실제로 그러세요? 밝혀졌는데요. 네네. 밝혀졌어요. 알려주세요. 나 진짜 답답해 미치고 갔다. 1982년에 하버드대에서 이제 민속식물학 박사셨던 웨이드 데이비스라는 분이 분석을 해봤더니 보고에 있는 독 있잖아요. 알려진 바는 코카인보다 16만 배나 더 유해하고 청산가리보다 500배나 더 유해한 그런 성분이라고 하네요. 테트로독신에 이제 감염이 되면 이제 급격한 체중 저하나 호흡곤란이나 사지마비 진짜 독이네. 그걸로 이제 가사 상태에 빠지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다음에 빼내서는 그때는 이제 뭐 독말풀이나 아니면 독거미로 알려진 타란툴라 독 같은 것들을 좀 섞어가지고 이제 뇌에 좀 비정상적인 메시지를 줘서 좀 환각도 일으키고 이랬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조종하고. 부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섭네요. 안 그래도 그 IT 정부에서도 이 좀비 가루를 법적으로 금지를 금지해야겠네. 했다고 진짜 합니다. 무섭네. 이렇게 오늘도 흥미로운 썰과 함께한 썰록 용자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썰록 용자는 더 흥미롭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뿅! 짜장.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입니다. 자, 아까는 뭐 비명 소리가 들리더니 네. 이번에는 따르릉 하는 전화벨 소리가 키워드입니다. 누가 이렇게 90년대 폰을 쓰는 거예요? 이거 인터폰 아니에요, 인터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배달 온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나가볼게요. 제가 나갈게요. 치킨 시켰어요. 아니 근데 이게 오늘 뭐 공포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배달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택배 이런 거랑은 다른 의미지 않을까? 공포 영화의 클리셰가 있잖아요. 전화벨이 울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사실 전화의 공포를 느끼는 건 맞는데 통화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심장이 뛰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통화를 피하고 싶어서 끝까지 받지 않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네. 본인 전화를 타인에게 받게끔 네, 하는 경우가 있대요. 아니, 저는 공포증까지는 아닌데 사실 저도 전화 통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 방송국에 그런 분들이 또 특히 많으시대요. 방송국 스태프의 경우는 보통 전화가 걸려오면 저 출연하기로 했는데 출연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까봐 전화를 받으면서도 그럴 수 있겠다. 공포. 아주 적절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2019년 영국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40%, 밀레니얼 세대의 76%가 전화벨이 울리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상대 반응도 신경 써야 맞아, 되고 맞아. 뭔가 내가 잘못 말실수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으니까 목소리가 아닌 문자로 소통하는 게 더 편해서라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배달 앱들도 흔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 예전에 배달 앱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뭐 주문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전화로 맞아. 주문했어야 네. 되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국민학교 때는. 진짜요? 네, 그래서 엄마가 뭐 짜장면 시키라 그러면은 혼자서 리허설을 한 4-5번 했어요. 진짜? 짜장면 2개요. 짜장면 2개요. 그래서 정작 전화했을 때는 짜장면 2개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배달앱 나오고 나서는 이런 불안감이 편하죠. 전혀 없어졌어요. 네. 사실 뭐 콜포비아라고 하는 게 뭐 정신과적 진단 명칭은 아닌데요. 이제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들이 사회불안 장애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사회공포증이라고도 부르는 사회불안 장애가 있으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잘 못 거세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전화로 전달될 때 되게 이상하게 들려서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할지 혹은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말을 이상하게 하거나 뭐 더듬거나 잘못해서 뭐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떨지 걱정의 염려가 지나치게 커져서 그로 인한 회피 증상이 굉장히 과도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제 뭐 업무를 처리하거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오시면 전화를 좀 걸게 시켰어요. 전화를 걸고 안 연습을 갈래, 안 해봐야 갈래. 되니까. 너무 무서워요. 안 갈래, 치료받으러 안 갈래. 극한이야. 실은 그렇게 해야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배달앱이 나온 이후에 그게 하기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예. 다 그런데 생각해보고 조직 생활을 해보면은 사실 다짜고짜 전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급자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안 꼰대들이야. 예. 아무 때나 전화해 그냥.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 자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상급자들이거나 뭔가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맞아. 많아요. 갑자기 하는 경우. 받으면 받았다고 뭐라고 하고 당연히 뭐라고. 뭐냐면 뭐라고 하려고 전화를 한 거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안 받았다면 안 받았다고 또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 받아도 혼나고 안 받아도 혼나. 가불기야. 야, 그러면 당연히 공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엇이 공포냐 아니냐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전화를 하거나가 누군가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누군가에게는 이 행동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 뇌 부위가 PAG라고 그래서 이제 중심 회백질이라고 하는 중뇌 뇌 부위가 있는데 공포, 불안, 두려움 이러한 신호들이 오게 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로 내가 크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1차적으로 조절을 해줘요. 괜찮아. 그거는 별거 아니야. 라고 이제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으로 별로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공포가 이제 줄어들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야. 큰 거야.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내가 공포가 더 커지게 되고 불안과 공포가 커지잖아요. 그럼 다른 신호들을 눌러버려요. 다른 모든 것들을 이런 불안과 공포를 보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 타인의 시선 때문에 이 사회 공포증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럼 공황장애도 이 사회 공포증 중에 하나인가요? 그럴 요즘에 것 같아요. 연예인들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네. 공황장애랑 사회불안장애는 좀 오히려 좀 다른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타인의 시선이나 뭐 내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실은 공황장애는 엄밀히 보면 본인의 신체 감각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심장이 뛰거나 호흡하기가 어렵거나 뭐 숨이 막힌 듯한 기분이거나 졸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급속도로 빠른 시간이 쫙 시작이 되니까 그 공황 발작을 표현하는데 공황 발작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의 몸은 교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게 돼 있거든요. 네. 공황장애 증상들을 보시면 호흡이 가빠지거나 심장이 뛰거나 뭐 땀이 나거나 뭐 이런 증상이 다 교감신경 흥분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이 그 공황장애 발생 빈도를 높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신 연예인분들이 공황장애에 자주 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외부에서 접선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도 누군가의 접선 신호가 왔습니다. 과연 누가 접선 시도를 했을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 중인 조성준이라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그 공황장애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공황장애 환자들이 요즘에 참 많죠. 특히나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하면 국민들에게서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질환이 불안장애가 1등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 저희 생각해보면 우울증이 제일 흔할 것 같지만 사실 불안장애가 1등한 지는 오래됐어요. 네, 오래된 상황에 현재 이제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살잖아요. 공황장애 환자분들의 비율, 내원하시는 분들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통계에서도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60%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코로나 터진 직후에 많은 과들이 이제 환자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숫자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안타깝다는 표현을 한 거는 그만큼 이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오실 때 보통 어떤 증상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체적인 증상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인 부분하고 엮이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공포감. 공황장애로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반복적으로 느끼시는 것. 또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영역, 이제 생활의 반경 자체가 굉장히 점점 줄어들거든요. 버스 타다가 그런 걸 경험하신 분은 지하철 못 타게 되고 자가용만 타게 되고 자가용도 못 타고 택시도 못 타게 되고 터널 힘들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외출 못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생활도 굉장히 위축되게 되고 우울감도 많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주로 치료를 하시나요? 이제 정신과 치료는 상담을 맞아요. 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공황장애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처음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 약물 치료를 해서 조금 증상이 좀 잡히고 자신감도 좀 생기고 막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고 계실 때 인지행동 치료가 결합이 된다면 공황장애 재발률도 많이 낮추게 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정신 건강을 좀 챙길 수 있을까요? 저는 소위 말해서 환자분들한테 기본적인 거. 리듬감 있게 생활하시라고 하거든요. 리드미컬하게 생활하시라고 합니다. 한 곡을 크게 연주곡을 듣는다고 해보면 연주가 잘 되고 있는 곡에서는 한두 번 이렇게 삑사리가 나더라도 잘 흘러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생활도 리드미컬하게 잘 흘러가고 있으면 이제 한두 군데서 약간 핀트가 어긋난 일들이 생겨도 능동적으로 내가 어디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살아갈 수 있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리드미컬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또 혹시라도 좀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다 싶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시는 거 참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나저나 저는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민들의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더 공포스럽네요. 정말 공포스러운 그게 현실이에요. 제일 무서워요. 네.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맞습니다. 네, 이게 안타까워요. 코비드 스트레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네네. 원래는 병을 안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감기 정도면 예전에 그냥 걸리고 말지 이랬는데 지금 감기, 독감 모든 종류의 병을 더 무서워하게 하는 공포증이 생겼고요. 그럼 두 번째는 내가 병이 걸려서 돈을 못 벌고 집세를 못 내고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또 커졌고요. 나한테 병을 줄지도 모르는 외국인이나 아시아계 등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이 같이 생겨난 게 코로나 스트레스 신드롬 안에 있는 증상들이라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목받는 또 다른 공포증이 있는데요. 아마 미디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사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주사공포증? 어떤 거죠? 네, 주사공포증이 주사 자체에 대해서 불안이라던가 혹은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공이 커지고 심박수가 상승하고 근육이 수축하고 식은땀이 나고 등등의 이게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졸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아이고, 그래요. 심각하네요. 캘거리 대학교의 케이트 버니 박사는 인구의 한 10% 정도가 주사 바늘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예. 했고요. 조사한 결과를 봐도 바늘 공포증의 환자 비율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백신을 못 맞는 건가요? 오. 이거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그 바늘 공포증이 있어요. 어. 이게 되게 신기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사 맞거나 피 뽑다가 기절한 경험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복불복처럼 일어나는 전혀 게 어울리지 않는데. 뭐야? 그러니까 가면은 덩치도 공만한 사람이. 간호사들이 웃어요. 네. 어느 순간 나도 조절할 수가 없이 그냥 졸도를 해요. 주사 맞고 그냥 바로 기절해버리는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 박사님 아시겠네. 그래서 이 바늘 공포증 때문에 주사를 맞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개발된 패치형 주사가 있어요. 패치형 주사.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초소형 바늘 마이크론 니들이라고 그래서 네. 패치로 붙이기만 하면은 주사를 맞은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반창고처럼 피부에 붙이면 약물이 저절로 주입이 되는 형태의 새로운 기법들, 기술들도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하루빨리 상용화돼서 바늘 공포증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백신을 조금 더 편하게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공포에 맞설 수 있는 지정 생존자의 생존 키트 한번 열어보러 가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생존 키트가 마련돼 있을까요? 잠깐만. 왜요? 이거 열면은 팡 튀어나오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설마 그런 나 거 준비한 거 무서워. 아니죠? 그러면 오늘 용주 씨가 아니야. 아니야. 나 무섭단 말이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피에로 뭐 네. 튀어나오고. 용주 씨가 무서운 영화도 잘 보고 한다며. 열어줘요. 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있어요. 맞아. 내 얼굴. 진짜 제작진 잔인하다. 이렇게 그래요? 무서운 걸 넣어놨다고요? 그리고 정말 제작진 또 거울도 TBS 거울이야. 와, 무섭다. 와,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 와. 누나는 무서워요? 오늘 화장 잘 됐네요. 거울이 들어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 공포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이 그 공포와 불안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그게 바로 여러 차례 언급하셨던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인지행동 네, 치료라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기제 중 하나가 노출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노출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에 직면을 하면서 불안을 낮추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그러게요. 번지점핑, 스카이다이빙 잘하셨네. 막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내가 죽을 것 같은 이제 몸의 반응이 오지만 그 경험을 하면서 이제 노출을 나 스스로 시키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구나. 이게 이제 심리 치료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홍수법이라고 하거든요. 홍수법. 그러니까 홍수가 물이 확 덮치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자극에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노출되어 불안을 떨어뜨리는 방법인데 물론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지 모든 않겠죠. 분들이 다 통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일단 하기만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그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홍수법에 네. 의거해서 저는 내일 네. 이따만한 구렁이를 목에 칭칭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볼게요. 분명히 좋아지십니다. 진짜. 무조건 좋아집니다. 근데 내일이 오는 게 싫어요.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저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제 클론 100명 만들어 보내드릴게요. 홍수네, 홍수. 그냥 공포감이 아니라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실은 이렇게 피해야죠. 공포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 노출이 분명히 도움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포와 불안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직면해서 노출하는 거죠. 그래서 장동선 박사님도 계속 뛰어보시고 이걸로 잘 안 되시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찾아오셔서 맞아요. 네. 실제로 사람이 무섭다고 하시면 사람이 무엇이 무서운지를 저희 이제 치료관이 다 그쵸, 파악하게 그쵸. 되거든요. 전문가의 그거에 이 제대로 된 과학적인 방법으로 노출하는 것이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네,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방금 교수님도 강조하셨지만 공포증이나 불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그쵸. 용기를 내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는 지정 생존자의 생존 키트 아이템까지 잘 확인해봤습니다. 자, 신박한 벙커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일단 엄청나게 긴장 많이 했었거든요. 또 불안도 많이 네.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나 되게 좋아하는 공사형 아, 네. 아나운서와 또 장동석 박사님과 그 강 기자님과 또 이용주님 다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얘기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홍수법이었죠. 홍수법. 네, 이 아주 시간이 공포스럽진 않았죠? 아, 좋습니다.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극복됐지. 같고요. 네, 네. 덕분에 참 재밌게 방송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신박한 벙커 재밌게 보셨죠?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은 오싹한 공포 영화 한 편 보시면서 또 그렇게. 더위를 좀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뱀을 감고 볼까요? 네, 전화하면서. 좋습니다. 모두 시원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가 더 놀랐네.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놀 때 보면 그냥 타는 정도가 아니라 등껍질 벗겨지고 막 이런 경우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거는 햇빛, 특히 햇빛 속에 포함된 자외선이 피부 세포의 DNA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자외선을 쐬면 쐴수록 그것이 우리 피부에 주는 안 좋은 영향이 쌓인다고. 자외선 너무 싫어요. 근데 피부 얘기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피부가 검은 사람은 멜라닌 색소라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절대로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질 제거를 한다는 건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내 몸 망친다는 거잖아요.